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8일. 2월도 어느덧 끝나고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중국에서 신환 발생률보다, 일일 신환 발생률보다 한국이 일일 신환 발생률이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505명이 추가가 되면서, 한국이 1766명,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환자를 지금 보고하고 있고, 중국에서 후베이성 이외에 다른 저장성 이런 데보다도 한국이 더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후베이성 이외에 광동성이 1347명인데 그보다 또 환자가 많고요. 또 왼쪽 아래 그 그래프를 보면 지금 한국, 일본, 이태리, 그러니까 중국 이외에서 지금 사회 지역사회 유행이 많은 세 나라에서 한국이 여기 브라운 색깔이죠. 1760명으로 가장 가파르게 환자 증가 추세이고, 그 다음에 일본 918명, 그 다음에 이태리가 528명입니다. 따라서 이 한국의 이 급작스러운 증가 추세를 우리가 그 추세를 꺾고 빠르게 좀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 있는 그야말로 과감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6시 부에 환자 다시 말씀드리면 1766명, 격리 해제 26명. 이 얘기는 병실이 1740개가 필요하다 그런 뜻인데, 돌아가신 분이 13명 있으니까 거기서 또 줄겠죠. 적어도 1700개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대구만 해도 입원 못하고 자가격리 내지는 입원 대기하는 분이 300여 명 이상이라고 지금 숫자가 명확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검사 중 건수도 2만 5천 건입니다. 계속 누적이 돼서 검사 중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결과까지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적체도 빨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검사 능력이 우수하다 그런 걸로 지금 칭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지금 환자가 느는 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어떤 화제의 대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대구가 1000명을 넘어서 1132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여기가 이제 다음 지금 대구, 경북 다음으로 좀 우리가 차단을 위해서 대구, 경북 같은 폭발성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지금 다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에서 먼저 희생이 되고 있고 시간을 벌어준 느낌도 있는데, 우리가 대구, 경북에 이제 환자분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올바로 희생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으로 여타 대도시 주변에서 환자 발생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 자칫하면 3월에 크게 환자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참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도 예상되는데, 제발 그러지 않도록 지금 정부와 의료계와 국민이 모두 각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그래프인데요. 2월 18일 이후에 이제 지금 열흘째, 26일은 좀 날짜를 제가 못 바꿨던 것 같습니다. 27일까지의 환자 유행 커브입니다. 보면은 일 발생 환자 수가 144명 3일 전에, 그 다음에 284명, 어제 505명, 거의 약 2배씩 일일 신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하루 1000명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상당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역시 이 중국보다는 중국에서 남성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여성이 61%, 남성이 39%. 아마도 이것도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1766명의 역학 자료를 빨리 분석해서 내줘야지 이게 규명이 될 텐데, 뭐 성별, 나이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자세한 지역, 뭐 기저질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직업이라든지. 그래서 이 여성이 많다는 게 어떤 남녀의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제 신천지 그 종교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지금 연령군별 보면 지금 20대가 유난히 가장 444명으로 많고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그제도 20대가 많은 좀 유별난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보다도 또 20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참 의문스럽죠. 물론 의료인 중에 젊은 간호사, 의사들 몇 명이 감염됐지만 그 숫자로 이게 해설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보건당국이 좀 왜 20대가 이렇게 많이 발병하는지, 20대가 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자료 분석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방역을 지금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뭐라고 보면 이제 취약한 연령대라든지 계층을 알아서 더 집중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자료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닐 것 같은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한 매체에서 그 신천지 교도 중에 20대 젊은 층이 꽤 많다는 겁니다. 집중 포교 대상이 되다 보니까 20대가 많다라는 그 대학생 중에 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혹시나 이 20대 환자가 많은 게 신천지의 그 포섭 내지 포섭 대상으로 있었던 20대가 많이 감염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좀 빨리 규명해서 자료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자도 13명이니까 뭐 지금 1% 이내로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이고요. 어제도 이제 사망자 뭐 74세 남성이 확진받고 입원을 못하고 자택 계시다가 갑자기 카디아 어레스트 심정지가 와서 아마 앰뷸런스 이송 중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려했던 사안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제 9시 기준에 이제 지역별 확진자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이 지금 가장 많은 환자가 생기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서울, 경기 이런 지역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천지와 청도 대남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집중 방역 대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병원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온천교회, 또 서울의 은평 성모병원, 또 지금 성지 순례 경상북도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미랄 사랑의 집 관련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에 이제 집단 발생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코로나19는 가족 간 전파가 가장 확률이 높고 지금도 많은 확진 사례 가족들이 2차 감염돼서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가장 밀접한 접촉, 많은 시간을 접촉하는 사람은 이제 가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많이 생겨서 이 가족 간에 서로 간에도 좀 위생 거리를 두고
기침 에티켓이라든지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필요시에 적절하게 그 물리적 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주로 교회와 성지순례단, 미랄 사랑이집, 요양 또 지체장애인식, 종교 요양복지시설에 지금 집중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런 좀 종교적인 집회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일개인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잠시 우리가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항상 우려했던 병원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고위험군,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가 있어서 취약해서 희생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또 병원의 의료진들이 그 감염되거나 노출되면 또 그 치료받거나 아니면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의료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병원 감염에 대해서 철저히 그 방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남병원에 있던 환자분들은 이제 중환자 좀 더 서울에 이제 정신 병원 센터로 해서 집중 치료를 해서 좋은 조건에서 옮겨졌다 보니까 참 다행이고요. 그 외에도 뭐 창원 한마음병원, 평 성모병원에 지금 폐쇄된 상황이고, 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이 확진 나오면서 그 요양 대상이었던 환자분들에 대한 지금 코트, 이것도 사실 코트 격리라는 게 좀 그 온당치가 않죠. 일일 일실 격리가 돼야 되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지금 격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1차 병의원에도 산발적으로 환자 진료하고 노출돼서 의료진, 간호사들이 걸린 사례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 의료진 노출이 많으면서 환자가 늘고 있어서 더욱 의료진들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병원이 우리나라에 이제 곳곳에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노출되면, 청도 대남병원도 요양병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신지체 환자들이 이제 노출돼서 희생자가 많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양병원은 물은 그 출입을 완전히 걸어 담그고 진짜 안전한 사람들만 그 출입을 할 수 있게 철저히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마스크, 손 씻기는 뭐 기본이고, 주변 환경 위생 소독 철저히 하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뭐 다 7, 80 고령자의 뇌졸중이나 뭐 심장질환, 폐질환, 그야말로 아주 취약한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그 방어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방문 삼가해 주시길 일반 국민께서는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좀 질문을 중심으로 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어저께 자가격리 중 사망한 70대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제 13번째 돌아가신 분은 74세 남자로 신천지교회와 연관돼서 노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22일경부터 아마 증상은 시작됐지만 실제 의심돼서 검사를 받은 것은 25일 날 확진을 1차 받고, 어떤 연유인지 26일 날 또 2차 확진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수수께끼인데, 확진 검사를 2번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못하고 댁에서 입원 대기하다가 어제 아침에 뭐 9시 좀 지나서인 것 같습니다. 환자는 뭐 미열이 있고 뭐 크게 큰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신장 이식을 받았고, 또 74세이다 보니까 이 면역이 많이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떤 약을 드셨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이 돼도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증상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보건소에서 그 증상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지만
증상만 보고 중증도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환자들은 미열이라도 이미 심하게 이제 폐렴이라든지 이런 병이 경과가 진행됐다고 보고서 사실은 구형군으로 최우선으로 국가지정 음악격리병상에 입원시켰어야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미미했다. 또 병상이 부족했다. 뭐 그런 뭐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자가격리를 했던 건 뭐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연히 이건 최우선적으로 이건이 아니라 이분의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입원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자택격리,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제 상황이 약해서 돌아가셨다. 제가 노노이 얘기했던 이런 코로나19 환자의 위중한 사람, 중증 환자를 최우선으로 입원시켜서 분류해서 치료해야 된다. 지금 병실 부족하고 이런 거 뭐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경증 환자들보다는 이런 분들을 먼저 입원시켜야 되는 그 시스템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총체적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병실을 이 중증 환자 우선으로 입원시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차피 병실과 의료자원과 그 치료 역량은 제한돼 있거든요. 지금 환자가 뭐 1000명이 대구 경북 지역 넘었기 때문에 병상수를 상회해서 300여 명이 지금 입원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300여 명 입원 못하시고 있는 분 중에서는 중증 환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제안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체육관이나 엑스코와 같은 대규모 전시장을 뭐 건물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침상을 침대를 늘여놓고 2m 이상 간격하고 중간에 그 가로막을 쳐서 가급적 노출이 없도록 하고 뭐 같은 코로나19 환자니까 코트 병실 개념으로 체육관에 같이 입원을 시킬 수가 있고 의료진이 비교적 경증 환자들이니까 의료진이 뭐 중증 환자처럼 1대1로 붙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체온 재고 상황 봐서 상태가 좀 악화되면 중증 치료 시설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지금 효율성을 따질 때지 지금 뭐 지금 할 수 있는 병실이나 역량이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다. 이런 자세를 버리면 안 되고 이 많은 환자를 단기간에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이 유연한 그 개방된 사고로 이건 뭐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대구 경북에 가 계신데 국무총리께서 한마디 하시면 아마 즉시로 이런 체육관을 임시로 코로나19 치료병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과 또 환자 국민 그 집에서 전전하는 코로나 확진 환자분 또 이분들이 집에 계시면 전파 전염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상태가 악화되면 이 어제 13번째 돌아가신 분처럼 그런 앰뷸런스나 길거리에서 또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확진자 1만 명까지 예견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어제 1700명대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신환자 수가 2배씩 늘고 어제는 505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3월 중에 1만 명도 가능하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특단적인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뉴스에도 이제 WHO 사무총장이나 WHO에서 중국 미션팀이 돌아와서 많은 나라들이 준비 안 돼 있다. 중국의 그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환자 발생이 북치 역사에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소리 같기도 느껴졌습니다. 왜 WHO가 작년 12월 31일 날 WHO에 중국이 보고한 이래로 이제 2달 지나서야 가서 결과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이외에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 경고를 지금 새겨들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좋은데, 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인 거죠. 다른 나라들 보고 지금 준비해라. 중국의 그 성공적인 후베이성 이해 각성해서 또 그 환자 발생이 지금 누그러지고 있으니까 그 조치들을 배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환자 발생이 폭발적이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과 다른 데는. 이 WHO만 우리가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든 후베이성 우한시 또 여러 베이징 상하이에서 중국이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응용해서 해야 됩니다. 뭐 중국처럼 우리가 그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이동을 완벽하게 락다운 잠궈서 이동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음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개개인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 격리를 위해서 거리두기 하려면 학교나 심포지움이나 종교 모임이나 모든 2m 이내 사람들이 다수가 모이는 그런 모임들은 일단은 중단해야 됩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온라인으로 하고, 급하지 않은 모임들은 미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처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수준이라도 강력하게 국민 개개인이 해야 되고, 정부가 그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필수 요원들, 경찰이라든지 소방, 응급의료, 이런 전력, 어떤 식품, 의약품 이런 를 배달하는 이런 필수 요원 빼고는 일반 국민들은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2m 이상 거리두기를 지금 3월이 가장 혹독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언제 이것이 정점을 갈 거냐, 조심스럽지만 3월일 가능성이 꽤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3월을 철저히 사람 간 거리두기를 함으로 해서 이 정점을 낮추고 환자 발생이나 피해를 줄이도록 지금 우리가 정신무장을 하고 행동에 나서야 됐다. 지금은 말로 구호로 방역하는 게 아니라 거리두기라고 하는 행동 지침을 갖고, 또 개인위생,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와 같은 환경위생을 철저히 시작하는 3월 한 달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속절없이 또 많은 환자가 생기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인명피해를 또 당해야 되는 그런 3월이 될까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완치 퇴원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케이스들도 14%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19 회복 환자 중에 퇴원하고, 중국은 코로나19 완치하고 퇴원한 뒤에 2주간 자가격리를 명하고 2주 뒤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신을 통해서 중국에서 나온 자료들을 제가 바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 환자들 26명이 퇴원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국에서의 사례를 본받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에 관한 한 신종감염병이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고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확진 환자가 퇴원 후에 면역이 생겨서 다시 안 걸릴지 또 재감염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또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는 코로나19 걸리고 회복된 후에 14%가 다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 바이러스가 영리하고, 이건 스텔스 바이러스다. 치사율은 낮지만 반면에 전염력 세고 무증상 기간에 전염성 있고 또 증상 초기에 감염력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자료가 또
완치하고 회복한 이후에 14%가 또 바이러스가 나와서, 물론 이게 전염성이 실제 초기보다 높을지 낮을지 잘 모릅니다만, 이런 중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중국이라는 불확실성과 신뢰성을 차치하고라도 현재 중국에서 나오는 그 발표들이 실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새겨들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에서 나온 코로나19 치료 후 회복해서 14%가 다시 양성이다.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중국에서의 자료를 좀 면밀하게 받아서 우리가 지금 퇴원한 환자들 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금 26명이 회복해서 퇴원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자가격리도 좀 확실히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질환들도 이렇게 재감염되는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바이러스가 이제 특성이, 이 바이러스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상 경과, 감염 경과라는 것이 급성으로 발병해서 뭐 치료가 됐든 회복되면 재감염이 안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홍역 같은 경우가 되겠죠. 홍역은 급성으로 열이 나고 발진 돋고 한 일주일 있다가 회복되면 항체가 생겨서 평생 안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재감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C형 간염이랄지 B형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가면서 뭐 대부분은 뭐 회복해서 항체가 생겨서 안 걸리지만 일부가 만성 보균 상태 내지 만성 감염으로 갑니다. C형 간염이나 B형 간염 같은 경우 만성으로 이제 일부가 보균 상태로 있다가 급성으로 악화되거나 또는 12년, 20년 이렇게 오래되면 그것이 간경화, 간암까지도 가죠.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가 나와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만성 감염이 되면 뭐 일부 인터페론이나 항바이러스로 완치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무관하게 계속 만성으로 해서 간경화, 간암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런 그 만성으로 가는 바이러스들이 있고 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수두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인데 어려서 수두를 앓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척추 근처의 신경절 안에 숨어 있다가 5, 60대 나이 들어서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그게 대상포진처럼 피부에 나오는, 그렇지만 우리가 대상포진 약으로 치료해서 호전되죠, 일시적으로. 지금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경절 내에 숨어 있어서 또 면역이 떨어지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는 만성 잠복 감염이고, 이게 그 면역이 떨어지면 자꾸 재발하는 그런 양상이죠. 에이즈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감염돼서 평생 잠복하는, 우리가 에이즈 약물로 지금 칵테일요법으로 강력하게 억제를 해서 삶의 질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 못하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돼. 이런 바이러스마다 이제 특성이 다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신생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경과를 밟을지 아직 모르는 것이고, 이제 가장 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급성으로 지금 폐렴이나 이런 병을 앓고서 회복한 다음에 항체가 생겨서 그 항체가 재감염을 막아주는 항체로, 방항체로가 돼서 평생 면역이 되는, 홍역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신생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불과 2달이 안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지금 명명된 이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가 우리가 알게 된 지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이 바이러스 코로나19가 회복하면 완벽하게 평생 면역이 되는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잠복 감염 상태로 수시때때로 재발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또 문제가 될지, 이건 좀 추시가 필요하고, 중국에 많은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집중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사스도 재감염이 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사스는 뭐 2003년, 2002년 11월에 광동성 남부에 출현해서 2003년 7월에 유행이 종식됐죠. 8천여 명이 감염됐고 773이 사망이 돼서 그 이후에 지금 그 유행은 없습니다. 물론 실험실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소수의 실험실 요원 감염 사례는 있지만 근 뭐 십수년 동안 추가적인 유행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양고양이의 이제 판매와 식용을 근절시킨 그런 중간 매개동물 숙주와의 노출을 차단함으로써 현재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추시를 또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심각 단계로 최고 단계로 격상을 시켜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신종플루 때도 똑같이 그랬었는데 신종플루랑 코로나19가 뭐가 다른지 좀 비교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종플루와 이제 코로나19를 많이 비교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 면만 비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유사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유사한 부분이라는 거는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고, 지금 질문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심각 단계로 간 신종감염병이 신종플루와 이 코로나19가 이 두 가지가 유일하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메르스도 심각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또 고령자 만성병 환자에서 그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다, 이런 게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점은 많죠. 우선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죠. 이 인플루엔자, 신종플루라는 거는 H1N1A형 인플루엔자고, 이거는 멕시코에서 시작된 돼지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 인플루엔자 섞인 일종의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는 잘 아시다시피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고, 박쥐에서 유래됐지만 중간 숙주는 아직 뱀인지 천상갑인지 모르는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와 같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면서 신종 바이러스죠. 어쨌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뭐 김씨와 이씨와 할 정도로 다른 바이러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의 경우는 PCR, 유전자 PCR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그 다음에 임상 증상은 또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인플루엔자는 잠복기가 하루 내지 이틀 정도로 짧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는 2일에서 14일로 길다. 중국에서 일부의 경우에 24일까지 길다. 이 잠복기가 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통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 증상의 시작은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같은 경우 열과 인후통, 콧물, 기침, 뭐 또 심하면 바이러스 폐렴으로 해서 호흡곤란, 흉통, 호흡부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코로나19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19의 경우는 뭐 열이라든지 기침, 인후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특이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일주일째쯤에 폐렴이 와서 바이러스 폐렴이 와서 중증 호흡부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 폐렴, 지금 코로나19도 바이러스 폐렴인데,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폐렴은 양측성으로 양폐하에 대부분 같이 온다는 게 좀 특징이고, 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그 세균성 폐렴 합병되는 게 한 30%, 20-30%입니다. 중국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19에서 세균성 폐렴은 한 10% 정도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 제한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 소견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구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임상 차원에서. 그리고 이 전염력은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뭐 한 명이 한 1.4명 내지 1.6명.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 2명 또는 3명을 감염시키는 전염력이 좀 빠르죠. 그리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자료가 60대 이상에서는 3분의 1이 항체가 있어서 그때 어린이라든지 30대 성인,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 성인이 주로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는 보시다시피 어린이날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이 감염되지만 40대, 50대 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성인들, 건강한 성인들이 많이 중국에서 걸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0대에 좀 증가 추세가 있다는 게 좀 중국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연령군별 감염 연령대도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치료제입니다.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든지 리렌자라든지 뉴라미다제 억제제 계열의 효과적인 바이러스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2009년에 항바이러스제 사용으로 해서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는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입증된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에이즈 치료제 칼라트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퀴널 경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은 그 임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앞으로 해봐야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백신입니다. 신종플루 같은 경우 우리가 계절 독감 백신을 만드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2009년 10월 말경에 그 의료인을 필두로 해서 고용군 접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1,400만 명 정도가 접종이 돼서 그것이 신종플루가 11월 초에 심각 단계로 갔지만 10월 말부터 해서 11월에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면서 유행이 급작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미플루와 백신, 신종플루 백신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지금에 와서 신종플루 뭐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호들갑 떨었지 하지만 사실 호들갑을 많이 떨었습니다. 백신 개발해서 접종하는 그 호들갑도 떨었고 항바이러스제도 초기에는 뭐 진단하고 줬지만 10월 말 11월 초에는 열하고 기침이 있으면 그냥 항바이러스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사망자가 270여 명으로 줄었죠. 그래서 치사율이 0.035%였습니다. 확진자가 한 75만 명이니까요. 물론 확진하지 않은 다수의 신종플루 환자를 포함하면 치사율은 그보다 훨씬 떨어지죠. 0.035가 아니라 0.01 뭐 이렇게까지 이제 떨어졌을 텐데 확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고 지금 코로나19는 백신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2%, 우한 이해 지역은 0.8%, 그러니까 후베이성 이해 다른 성이 0.8%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보다 치사율이 높은 게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군에서 치사율이 지금 신종플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약자에서 치사율이 높았고요. 이 코로나19도 지금 중국 자료, 우리나라 자료도 역시 지금 고령군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고령군에서는 치사율이 높죠. 따라서 이렇게 신종플루와
코로나19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뭐 치사율이 낮으니까 뭐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간과하는 것은 마음의 위안은 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나 손 씻기 안 하고 방역에 틈을 보인다 그러면 그 후과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안심을 넘어서 방심을 하는 거는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어 것을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정확한 정체를 처음엔 몰랐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마스크와 손 씻기가 저는 백신이라고 코로나19 백신 물론 인플루엔자 예방도 되고 식중독 예방도 되는 유니버설 인펙셔스 디지즈 백신인데 지금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손 씻기와 마스크,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 이것이 힘들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마스크 지금 공급이 안 돼서 많은 국민들이 뭐 재사용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정부가 좀 시급하게 뭐 마스크 제작을 하든지 예산을 들여서 사서 국민들한테 지금 백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눠줘야 됩니다. 신종플루 때도 국가가 백신을 구입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했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지금 뭐 백신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더 싸겠죠. 그리고 만드는데 그렇게 백신보다는 훨씬 시간도 덜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종플루는 다시 되돌려서 보니까 그때 환자가 훨씬 많았고 사망자도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보다는 좀 안전한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이 이제 코로나19 시작인데 지금 1,700여 명에 13명 돌아가신 걸 가지고 신종플루 다 끈 성적표하고 숫자도 환자 숫자 적다, 사망자 숫자 괜찮다고 할 수 있나고요? 이건 온고잉 진행형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진행형이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2009년 거의 11년 전에 끝난 사안을 갖고 지금 순간하고 비교한다는 건 일단은 공평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기보다 또 언제 이것이 커지고 얼마나 끝날지 이런 예측보다 예측은 불확실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현재 지금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확진 환자라든지 마스크가 없어서 불안한 국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병실을 만들어서 치료하고 마스크를 공급해서 환자 발생을 막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지금 뭐 언제 환자가 늘고 언제 유행이 끝나고 이런 예측할 정신이 없습니다. 그 예측은 뭐 반드시 들어맞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방역 당국이나 국민이 어떻게 지금 슬기롭게 합심을 해서 이 노력을 하느냐, 개인 위생과 거리 두기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는 환자 추세를 지금 티핑 포인트로 만들어서 꺾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급한 거지. 언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언제 끝날 거냐. 제가 많은 비유를 항상 이 화살이 날라서 어깨에 죽지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화살을 누가 쐈느냐, 어느 방향에서 어떤 속도, 이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화살을 뽑고 압박을 해서 출혈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사는 거지. 지금 뭐 그런 논란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와 같은 임상 의사들은 오랫동안 피 흘리는 환자라든지 혈압 떨어진 환자라든지 호흡곤란에 닥친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저희들은 관심이 많고 실제 거기에 중요성이 있다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 지금 살려야 된다가 우선순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두려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이런 상황들이 국민 개개인 누구한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일도 될 수 있고 가족의 일도 될 수 있고 친구의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이제 노력해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비교를 한 김에 메르스랑도 한번 비교를 좀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메르스하고의 이제 비교를 요청하셨는데 2015년 5년 전에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행해서 186명 환자에 38명의 사망자가 났죠. 우선은 뭐 유사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단지 차이는 물론 박쥐에서 시작된 것은 똑같습니다. 자연계 뭐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저수지라고 하는 박쥐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중간 매개 동물이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낙타다. 중동에 있는 그 낙타라는 얘기고 지금 코로나19는 이제는 이제 사스코비2라고 명명이 됐죠. 바이러스 학회에서. 근데 이제 중간 숙주를 아직 모른다는 거죠. 뭐 천상갑일지 뱀일지 모른다. 못이 있지만은 아직 못 찾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잠복기도 뭐 최대 14일 정도로 유사하고 증상도 그 호흡기로 들어와서 처음에 열 나고 온몸 쑤시고 이 호흡기 증상이 주죠. 그리고 폐렴으로 진행돼서 중증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측면이 많은데 메르스 때도 경증 환자도 있었고 무증상 감염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코로나19가 전염성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는 주로 중증 폐렴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사율이 지금 중동에서는 35%,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20%였죠. 그리고 그 코로나19는 치사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내지 2% 정도고 현재 시점. 그다음에 전염력은 이 메르스보다 이 코로나19가 더 높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유행의 주 무대가 병원 감염이었다는 거죠. 보통 2차 내지 3차 감염으로 끝났고 2015년 우리나라도 186명 거의 대부분 뭐 병원 감염입니다. 뭐 한두 명이 그 전염원을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병원에 간접 접촉으로 해서도 충분히 감염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CCTV로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지역사회 감염은 없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판단하에 병원 감염 관리, 병원 폐쇄와 병원 방역에 집중해서 결국 2달 만에 7월 초에 끝났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19는 병원 감염, 또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감염, 4차, 5차 감염까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이 활발한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전염력이 더 높은 거죠. 물론 슈퍼전파 사건은 메르스의 특징이기도 했죠. 뭐 평택에 있는 모병원, 뭐 서울의 강남에 있는 모병원, 여러 대학병원에서 슈퍼전파 사건이 전체 환자의 한 80%를 일으켰으니까요. 뭐 지금 이 코로나19도 신천지교회 같은 그런 상황들은 이제 슈퍼전파 사건이죠. 그 안에서.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안에서 벌어진 일도 일종의 슈퍼전파 사건이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제 전염력이 높죠. 근데 이제 무서운 것은 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 지금도 뭐 교회나 뭐 무슨 성지순례단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물론 가족 간 전파 또 이 접촉자 중에 환자가 4차, 5차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전염력도 빠르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진단 키트는 뭐 PCR이라는 그 방법은 유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015년 메르스 때는 우리가 겪은 것은 신종 메르스 바이러스지만 실제는 2012년에 사우디에서 처음 출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2015년 우리가 메르스를 겪었을 때 그 전해에 어느 정도 진단키트에 대한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2015년 메르스 방역 초기에 빠르게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해서 배포하고 그걸 이용해서 확진을 빨리 함으로 해서 방역에 큰 기여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것이 완전히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진단키트 개발이 이제 초기에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2개 회사가 허가를 득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많은 물량을 그 즉시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 분자진단 회사는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좀 더 많은 제품들이 지금 빨리 허가를 득해서 지금 뭐 6시간 걸린다고 하지만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뭐 확진, 1차 확진, 2차 확진 이런 상황인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신종플루 때는 현장에서 신속항원 검사, 래피드 엔티젠 테스트, 물론 민감도가 좀 문제 있었지만 즉석에서 진단해서 확인을 하고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의 신속 진단 한두 시간 내에 나오는 검사 키트 제품들을 좀 뭐 선별진료소 현장이라든지 보건소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빨리 배포해서 이 적체가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뭐 의심 환자를 검사하고 결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노출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진단의 부분에서 이제 그런 유사점도 있고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료에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메르스나 코로나19나 효과가 입증된 허가된 항바이러스제 없습니다. 메르스 때는 감염학회 차원에서 칼레트라, 리바비린 이런 약제들을 인터페론 이런 거를 병합 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염학회 차원에서 치료 기준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이중맹검 전향적 대조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의사 경험에 따라서 치사율이 워낙 40%라고 중도에서 알려서 거의 대부분 많이 썼죠. 뭐 그 덕인지 어떤 덕인지 모르지만 중동보다는 치사율이 20%니까 한 반으로 줄었죠. 지금도 이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감염학회에서 권고해서 의사들이 중증 환자나 고위험 환자 위주로 현장에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메르스나 지금 코로나19 없습니다. 허가된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기대하고 저도 기대합니다. 언제 나오냐고 이제 많은 기대를 하는데 사실 뭐 백신이라는 거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죠. 그렇지만 백신을 바이러스를 가지고 타겟을 찾고 동물 실험, 인체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 효과 입증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뭐 WHO 사무총장이 18개월 정도 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이게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 또 많은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기대를 부풀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헛된 기대를 또 부풀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19 유행 이것이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세 달 모르지만 이 기간 중에 백신 사용은 난망이다 라는 생각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백신 개발에 뭐 빨리 나서서 그걸 하는 걸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번 우리가 겪고 있는 유행 이 상황에서는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기대보다는
마스크나 손 씻기와 같은 저렴하고 효과적인 백신, 우리가 어깨에 맞아서 아픈 백신은 아니지만 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하고 하는 그런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좀 더 그런 효과적인 백신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메르스와 코로나19는 메르스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차이보다는 좀 더 유사한 점이 많죠.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고, 또 하나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 둘 다 호흡기 증상이 줍니다. 근데 복통, 설사, 오심구토, 위장관 증상이 메르스 때는 한 30%가 있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는 위장관 증상이 한 5% 정도입니다. 그게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 어쨌든 대변으로도 바이러스가 나오고 소변으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은 유사하다. 또 하나 이제 세균성 폐렴 2차 감염인데, 이제 메르스 때는 20 내지 30%로 좀 높았고, 지금 중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는 이제 1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어쨌든 그 임상의사가 바이러스 폐렴을 치료하는 건 주지만 때에 따라서 세균성 폐렴에 대한 2차 감염 항생제 치료를 치료에 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비교해 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짜 정보에 대한 게 난무하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 가짜 정보 믿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뭐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면 백신 치료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그런 공포 마케팅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약품이나 또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 그 마스크 이외에 무슨 뭐 예전에는 코에 와세린 바르고 뭐 코에 링도 팔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근거 없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 씻기, 뭐 외출 나갈 때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외출 안 하시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공간이나 좁은 다수가 모이는 데는 꼭 올바른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시라. 그리고 손사정제를 외출 시에 갖고 나가셔가지고 중간중간 접촉하는 사이사이에 손세정제를 사용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이것을 실천하고 가족 모두가 같이 그 감시자가 돼야 됩니다. 가족 중에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위생 못하면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지적을 하셔야 가족들이 건강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확진자 주변에 가족 간 전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가족들이 부주의한 거죠. 가족들이 서로 격려도 하고 가족들 사이에 감시를 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하건대 3월 한 달은 전 국민이 마스크, 손 씻기, 개인위생 철저 주간, 환경 소독도 철저히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 방역이죠. 물리적. 바이러스가 사람 간, 바이러스 혼자서 뛰어넘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 환자가 기침재채기 할 때, 또 손에 바이러스를 묻혀서 이렇게 악수를 할 때 전염되는 건데, 요 지점이 바이러스의 약점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이거 철저히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 거리 두기. 뭐 아무리 친밀하고 필요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모임이 그것이 어떤 종교든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모임이 있든 필요하지 않으면 만나지 말고, 필요하다면 뭐 온라인이라든지 그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을 하든지, 요즘 뭐 웹으로 세미나해서 화상회의 잘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그 21세기 전염병은 이런 IT를 이용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터싱. 저는 뭐 이게 좀 말이 어렵고 어떤 분들은 뭐 사회적 방역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냥 저는 거리두기, 2m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 그렇다고 하면 뭐 그것이 학교가 됐든 모임이 됐든 집회가 됐든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취소하고 연기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개인위생과 거리두기를 전 국민이 3월 한 달 실천하면, 지금 이 환자가 오늘도 지금 방금 그 2022명 확진자라고 지금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는데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참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기본적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람 사이 거리두기, 이거를 실천하고, 이건 국민 개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요원이다. 국민 개개인이 이걸 안 지켜주면 정부가 아무리 강조한들 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정부 보건당국이 지금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는데 입원을 못하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오히려 전염원이 될 수도 있고 상태가 악화돼서 또 위독해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 빨리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지금 체육관이 됐든 전시장이 됐든 수련원이 됐든 비어있는 공간을 정리해서 빨리 입원을 시키고 의료진을 모니터를 해서 많은 의료진이 뭐 1인 1실로 이렇게 치료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수의 의료진으로 효과적으로 많은 확진자들을 돌보고 또 치료하고 투약도 하고 또 중환 환자들을 또 적절하게 후송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정부가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간 사실 상당히 혹독하게 환자들이 늘고 상당히 좀 바쁜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말은 좀 직장도 쉬고 다 그러니까 집에서 좀 편히 쉬고, 한 가지는 집에만 계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공원, 또 한적한 야산, 뒷동산 이런 데 가서 맑은 공기도 쐬고 체조도 하고 좀 이 릴렉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르스 때도 예상 후 포스트 PTSD라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예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많은 국민이나 또 의료진들이 힘들어 했는데 지금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때로 넓은 툭 트인 공간에서 사람도 없는 한적한 데서는 사실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 산책도 하고 야산도 좀 가볍게 등산하시고 햇볕도 쬐이면서 기분도 풀고 육체적인 건강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고 월요일 날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또 건강한 주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